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2022년 제2회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2회차의 직업심리학 문제는 모두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통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경한 것들이 있어요.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별표 쳐놓은 게 2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2-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경한 것들이니까 좀 체킹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번 문제인데요. 직무분석 방법 중에서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별표. 자, 우리가 이제 직무분석 방법 중에 결정적 사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결정적 사건법의 일반적인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결정적 사건법은 작업자가 결정적으로 잘한 사건이나 결정적으로 실수한 사건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 사건 기법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요. 그것을 통해서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 knowledge, 기술, 스킬, ability, 능력, 기타, other characteristic, 그래서 KSAO를 추론하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자, 단점을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KSAO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끊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추론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추론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추론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여기 보면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추론하죠? 이겁니다. 지식과 기술과 능력과 기타의 내용을 추론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직무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한 사건과 결정적으로 실수한 사건을 수집한다 그랬죠. 이 자체에서 그 직무 분석하는 사람, 직무 분석가의 이제 그 KSAO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추론해 내는데 여기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추론해 내는데 직무 분석가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일상적인 수행에 대한 정보가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결정적인 사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잘한 것,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는데 일상적인 수행도 있잖아요. 일상적인 수행도 중요한 건데 그게 배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얻기 힘들어서 포괄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수행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배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점을 몇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 3가지 정도 제가 작성해 드렸는데 3가지 정도 쓰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그렇죠. 잘했던 사건, 작업자가 실수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회상을 할 때 결정적인 사건을 왜곡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왜곡해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응답자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결정적 사건들을 회상을 할 때 그 사건을 왜곡해서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응답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직무 분석을 할 때 잘했던 사건이나 실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봐라, 소술해봐라,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하여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는데요. 직무 분석 방법의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KSAO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결정적 사건이 아닌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해서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자들이요. 응답자는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들어갑니다. 8번째 별표. 자, 8번째는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생소한 문제라서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에서 4가지를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이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4가지를 추려보세요. 자, 첫 번째는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긍정적 해석의 기회를 가지되 부정적 내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 버리면 내담자는 방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 부정적인 심리검사 결과에서 긍정적 해석의 기회가 필요하죠. 자, 심리검사를 한 이 상담사는 충분히 그 부정적인 심리검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 해석의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긍정적 해석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칫 부정적인 내용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방어가 커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 내담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해석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알려지지 않도록 검사 결과의 비밀 보장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 타인은 부모님도 될 수도 있고 선생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인 친구들, 지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인 검사 결과의 비밀 보장에 유의한다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액면 그대로, 즉 기계적으로 이 검사 결과를 전달하지 말고, 이 액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말하는 거죠. 수치.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는 되게 표준화된 검사로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기계적으로 전달, 액면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해석을 추가로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질적인 해석은 우리가 어떤 그 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라 이거예요. 충분히 잘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숫자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 숫자의 의미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내용들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질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적 해석의 의미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 검사 결과도 상담의 한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의 한 부분으로 이 심리검사의 결과를 여길 수 있도록 해줘서 결과에 오해가 없도록 검사 점수의 한계, 해석상의 유의점 이런 것들을 함께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심리검사 결과를 맹신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심리검사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에 오해가 없도록 이 결과를 또 오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맹신할 수 있거든, 내담자가. 그러니까 검사의 한계적인 측면, 해석상의 유의점 이런 것들을 함께 내담자와 면담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8번은 꼭 알아놓으십시오. 다음에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 첫 번째는 방어가 나올 수 있으니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해석의 기회를 가지되 부정적인 내용은
심리검사의 결과 전달은 좀 최소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그로 인해서 내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1번, 2번을 묶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수치적으로 기계적으로 액면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좀 질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 심리검사의 결과도 상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그런 오해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검사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검사의 한계, 심리검사의 한계, 그 다음에 해석하는 데의 어떤 유의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와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것을 곁들여서 또 긍정적인 부분의 해석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9번입니다. 중거타당도 개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세 가지만 써봐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경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거타당도 개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자, 이걸 세 가지 쓰라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것은 표지보차가 첫 번째고요. 중거 측정치 신뢰도와 타당도 이렇게 묶어서 해버려도 돼요. 이렇게 묶어서 이걸 2로 해도 돼요. 타당도 뒤에 빼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제한까지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가 타당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한다면 1번 표지보착, 2번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 세 번째 범위 제한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지보차, 샘플링 에러라고 해서 표본 오차라고 하거든요. 표본 오차. 자, 이 표본 오차가 있다? 당연히 오차가 있으면 타당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가 작다. 그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뭐 표본이 너무 작으면 대표성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오차가 커질 거 아닙니까? 자, 표본 오차가 커지겠죠? 표본 오차가 커지면 당연히 신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네.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대표성이 부족해서 표본 오차가 커지면 이 중거타당도, 죄송해요. 중거타당도가 문제잖아요. 중거타당도 개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당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중거타당도는 표본을 대상으로 얻게 되는데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이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보차는 커지게 되고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 개수는 낮아진다. 맞습니다. 자, 표지보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중거 측정치가 있고 중거 타당도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검사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게 중거 타당도 개수예요. 그런데 공인된 거라고 봐요. 공인된 것이 중거예요. 이 기존에 공인된 것이 중거라고요. 이게 중거 측정치라고 해요. 중거 측정치라고 해요. 그러면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네?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네? 그럼 여기 중거 타당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합니다. 중거 측정치, 중거 측정치를 예를 들어 공인된 척도의 중거 측정치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요.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중거 타당도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중거 타당도가 영향을 받는다. 중거 타당도 개수가 영향을 받는데 중거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거 측정치와 중거 점수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녀석이 타당도가 떨어지니까 중거 타당도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에 중거 왜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중거 왜곡은 참고만 해도 돼요. 중거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거 오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거 결핍이나 중거 오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거 타당도고 개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번하고 4번을 같이 볼게요.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으면요, 검사의 중거 타당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갑니다.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있습니다.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는 검사의 중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있죠?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낮으면 중거 타당도 개수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거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거 결핍이나 중거 오염이 만약에 생긴다면 타당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범위 제한 들어갑니다. 이 범위 제한은 검사 점수하고 중거 점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 점수와 중거 점수의 자료들이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범위 제한이죠. 범위 제한입니다. 범위 제한. 자, 그랬을 때 일부만을 포괄하는 경우 타당도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범위를 좀 대표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 검사 점수하고 중거 점수의 자료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포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들이. 그래서 일부만을 담고 있을 때는 좀 이게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 제한은 중거 타당도 개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위 제한이 되면 될수록 중거 타당도 개수는 중거 타당도 개수까지 쓰지 말고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10번은 이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6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이건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심리검사 사용 시 윤리적인 겁니다. 심리검사의 윤리성. 자, 첫 번째는 사생활 보호돼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밀 보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검사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는 자격이 있는 검사자만이 사용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검사 목적과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피검사자에게 내담자의 동의도 구해야 합니다. 고지된 자발적 동의를 받죠.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라고 합니다.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 informed consent.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기본입니다. 검사를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 기존의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 앞에 4번은 과학적인 방법이 키워드였고요. 표준화된 걸로 해야 되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검사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심리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심리검사 할 때 검사 요강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검사 요강대로 안 하면 이 피검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심리검사가 사용되고 이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피검사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가 피검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뭐 심리검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통해서 피검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 권익이라고 하죠. 권리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훼손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검사가 피검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도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권익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거라 심리검사를 이용할 때도 심리검사를 결과를 해석할 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